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에게 과세하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이 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신고 납부하는 그러한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113페이지에서부터 소득세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네, 소득세의 정의를 보면은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그래서 소득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소득에 관한 세금에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소득세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법인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배울 때에도 부가가치세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득세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법령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법령에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열거주의라고 그래요. 이것을 열거주의. 다만 예외적으로 이자와 배당 소득은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한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소득세의 종류가 이배사, 근연기, 예,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 6가지 중에서 특별히 이자소득하고 요 배당소득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그래요. 이 금융소득은 포괄주의를 채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4개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래서 이거를 열거된 소득을 과세하는 것을 열거주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열거주의. 예. 그러면 우리 소득세는 열거주의를 표방하는데 일부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기도 한다. 그 일부가 뭐냐? 이자하고 배당소득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금융산업이 금융기관, 우리 제1금융기관 또는 제2금융기관 또 제2금융기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집단 투자에 관련된 금융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은행에 가서 뭘 거래를 한다 하면은 몇 년짜리 정기예금을 할 거냐, 몇 년짜리 적금을 부을 거냐, 뭐 이런 적금 아니면 예금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 조세가 국가의 세금에 관한 법률, 소득세가 그 금융시장에서 새로 발생하는 각종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을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해마다 신상품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야, 이자하고 배당은 도저히 법률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포괄주의.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 즉 정기예금, 정기적금 소득이라든가 배당, 우리 주식의 배당 소득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 유사한 소득은 전부 이자 배당 소득으로 보자. 이렇게 이것이 이제 포괄주의입니다. 나머지는 열거된 것만 과세하게 돼 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소득 원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소득세는 종류에 따른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의 종류가 주 1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래쪽을 한번 보실까요? 네,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면 예, 이게 소득세. 아까 제가 이배사, 근연기 이렇게 한번 얘기했죠. 이게 이제 소득세 종류를 외우는
첫자로 외우는 요령이에요. 입에사 근연기. 예, 여러분도 한번 입에사 근연기 속에 이렇게 자주 이거를 외우세요. 소득세가 뭐뭐 있느냐? 입에사 근연기. 입에사 근연기. 자, 이 6개에다가 밑에 2개가 더 있어요. 퇴양. 그래서 퇴양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그래서 소득세는 이렇게 종류별로 과세한다 이겁니다. 종류별로 과세한다. 입에사 근연기 퇴양으로.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입에사 근연기는 이렇게 한 그룹을 형성을 합니다. 입에사 근연기가 한 그룹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종합과세라고 그래요. 종합과세. 6가지 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드시 합산하는 건 아니에요. 원칙이라는 것은 6가지 소득은 우리가 합산해가지고 5월 달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원칙이다. 그러면 밑에 있는 2개는 뭐냐? 성격이 좀 달라요. 퇴직하고 양도소득은 위에 있는 소득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에 있는 소득은 거의 다 기간의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1년간 이루어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가 있어요. 이자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자 받은 거 딱 잘라서 과세하면 돼요. 예. 사업소득이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딱 과세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퇴직소득을 예를 들면 퇴직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20년간 회사를 다녀가지고 퇴직금을 만약에 1억을 받는다라고 볼까요? 그러면 2019년도에 1억이라는 소득을 얻었는데 그 사람이 2019년도에 1억을 버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이 사람은 20년 전부터 퇴직 소득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회계 재무회계 배울 때 직원들 1년 이상 된 직원들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해 가지고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부채 설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그 회사 입사해 가지고 1년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퇴직금이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사실은 모아온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퇴직소득은 이런 6가지 이 소득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류라고 해요. 분류과세.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장기간에 걸쳐서 사실 발생한 거예요. 자, 양도소득을 한번 따져볼까요? 양도소득. 우리 보통 양도소득 하면 토지 건물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토지 건물. 네. 우리가 지금 뭐 건물 같은 경우에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 1가구 1주택이면 또 양도소득에 해당이 안 돼요. 1가구 1주택이라면. 근데 이제 1가구 2주택, 3주택이면 양도소득에 이제 해당이 되지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도 내가 만약에 10년 전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을 10년 전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10년 전에 1억을 주고 산 집인데 지금 10년 후에 팔려고 하니까 5억이래, 5억. 그래서 10년간 가격이 오른 거죠, 4억의 그 소득이 발생했는데 그 소득이 2019년도 한 해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이렇게 기간이 지나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양도소득도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입에사 근연기하고 밑에 퇴양은 그렇게 성격적으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2개는 분류과세이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는 종합소득 하면은 위에 있는 6개. 이게 종합소득. 종합소득 하면은 입에사 근연기 하면 돼요. 종합소득 하면 입에사 근연기. 그럼 밑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따로 말해야죠. 그러니까 퇴직소득, 양도소득. 요거는 이제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요 두 개를 다 합치면 그냥 소득세. 예. 그래서 우리 소득세에는 종합소득세 6가지와 분류과세 2가지 총 8가지의 세목이 있는 거예요. 소득세에는 총 8가지의 세금이 있다. 종류가 8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 중에 2개는 분류과세, 나머지 6개는 종합과세 소득에 해당이 된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의 종류 밑에 있는 표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득세의 특징은요, 개인 단위 과세라는 것입니다. 개인 단위 과세. 이게 무슨 말이냐? 가족이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 배우자 소득을 합치지 않아요. 각자 소득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단위 과세가 원칙인데, 개인 단위 과세가 원칙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합산할 수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손익 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거하는 가족이 공동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개인 사업을 하면은 대개 다 가족끼리 하는 사업이 많죠. 가족끼리 하는 사업이. 그런데 그 동거하는 가족 간의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손익 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합산해서 처리한다 이겁니다. 사실은 혼자 하는 거야. 사실은 예를 들면 남편이 하는 건데 그 배우자는 그냥 와서 사무 정도 조금 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자 번호를 2개로 쪼개가지고 내 앞으로 얼마, 또 배우자 앞으로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 배우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제 사장 역할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개인 내가 혼자 소득을 올리면 너무 세율이 높아지거든요. 이 소득세가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세율이 높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요령을 피울 수 있는 것이죠. 소득이 높아지면 배우자 이름으로 사업자 번호를 하나 더 내서 그쪽으로 매출을 쪼개. 뭐 이런 것이 뭐예요? 손익 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거죠. 사실 사업하지도 않는데, 사업하지도 않는데 허위로 사업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사업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은 그것은 합산과세가 될 수 있다. 자, 원칙은 개인 단위 과세입니다. 가족들의 소득을 합치거나 이런 일은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득세의 특징은 원천징수라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우리 부가가치세를 배울 때도 원천징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원천징수. 여러분들 급여를 우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원천징수. 그래서 이제 급여는 근로소득이죠. 우리 그 종합소득에 여기 근로소득 나오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이 소득세법에서 여러분 실제로 시험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건 이 근로소득입니다. 실기 시험에서는 근로소득밖에 안 나와요. 이론에서는 입에사 근연기 퇴양이 다 나오지만 뭐 이론이 몇 문제, 3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KT 2급에서 이론에서는. 그럼 실기가 대부분인데 실기는 근로소득에서만 실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나오는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에서만 원천징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재무회계 배울 때 급여 지급하면서 여러분 애수금으로 떼어놨던 거 있죠? 그게 원천징수 할 때 하는 거예요. 자, 원천징수란 어떤 것인지 개념을 여러분 알 거예요. 여기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이자소득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은행에 아마 예금을 아마 정기예금을
1년짜리 한 번이라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은 그 이자를 나중에 만기 되었을 때 이자가 들어오면 만약에 이자가 3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이 다 안 들어오고 일부가 들어온다 말이에요. 20 얼마, 뭐 만 얼마나 2만 얼마가 빠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뭐냐면 나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 은행이 원천징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모두 무슨 제도가 있다? 원천징수 제도가 있다. 사업소득도 원천징수가 있어요. 이 사업소득도.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학원에서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소득이 바로 사업소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학원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만약에 이천시청에 교육 위탁을 받아가지고 무슨 과정을 제가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의료 만약에 300만 원을 받기로 한다. 그러면 강의해주고 300만 원을 시에서 이제 받게 되겠죠. 그러면 300만 원을 다 안 줍니다.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죠. 그게 뭐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예요. 예. 그래서 강의를 직업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강사는 그 사람은 강의가 사업이에요. 그러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강의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어떤 명사. 근데 그 사람은 강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명사를 모셔가지고 이렇게 강연 같은 거 들을 수도 있죠. 그리고 시에서 그 사람에게 강연료라든가 강사료 비슷하게 지급할 수 있죠. 그거는 그 사람은 그걸 사업으로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우지만 그런 소득을 우리가 강연료, 강사료 해가지고 기타 소득에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타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법률이 정한 대로 원천징수하고 그 사람에게 강연료, 강사료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소득세는 원천징수가 있다는 거. 특징이죠. 그 다음에 5번째, 인적공제 및 누진과세다. 겁니다. 예.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배울 때 부가가치세는 물세라고 그랬잖아요. 부가가치세는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소득세는 인적사항을 반영하는 인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이잖아요. 10%. 거기에 반해서 소득세는 6%부터 최고 42%까지 누진 세율표를 적용해요. 누진 세율을.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그 세율표를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최하 6%, 최대 42%. 자, 인적공제 및 누진과세 한번 읽어보면은 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따른 개인별 부담 능력이 다르다. 소득세법은 이를 고려하여 소득에 대한 인적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해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네, 그래서 높은 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신고납세주의입니다. 네, 이 소득자가 신고해서 납부해야 돼요. 네, 신고해서. 그래서 소득세는 신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건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죠. 네, 부가가치세도 기업이 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돼요. 소득세는 개인이 신고납부합니다. 자, 소득세는 신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언제 신고하느냐 하면은 5월 달에 신고를 해요. 5월 달에. 그런데 만약에 근로소득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나는 소득이라는 건 직장 다니면서 봉급받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5월 달에 하는 신고 납세주의에 따라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로소득자들은 이제 미리 2월 달에 우리나라의 소득
소득자 중에서 근로소득자가 제일 많아요. 인원이. 그러니까 2월 달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요. 연말정산. 이 연말정산으로서 신고 납세 의무가 다 끝나는 그런 소득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그래서 급여만 받는 사람들은 5월 달에 하는 이 종합과세를 하는 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2월 달에 직장별로 하고 있는 연말정산이다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마무리해버리는 거예요. 자, 소득세의 특징 6가지가 있는데 다 이해가 가시죠? 열거주의다. 근데 일부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그리고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하고 있으며 개인 단위 과세가 원칙이고 원천징수 제도가 적용되고 인적공제가 반영이 되고 세율은 누진세율인데 누진세율은 뭐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요 정도 최소 6%부터 최고 42%까지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신고 납세주의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이제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고 2배사 근연기 종합과세 종목 6가지 이거 암기해 주시고요. 분류과세 2가지 퇴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표예요. 자, 그러면 다음 장에 가보니까 아까 우리 소득세는 원천징수 제도가 적용된다 그랬는데 이 원천징수에는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애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다. 자, 어떻게 성격이 다르냐 하면요. 애납이다 하는 것은 지금 세금에 대한 의무가 다 끝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오죠. 애납. 완납이다 그러면 이걸로써 세금이 다 끝났다. 의무가 다 끝났다. 자, 애납적 원천징수는 뭐냐? 소득을 지급할 때 일단 원천징수하고 확정신고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계산해 나가는 것이 애납적 원천징수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확정신고라는 게 뭐냐? 부가가치세의 1기 확정, 2기 확정 이런 식으로 소득세도 확정신고라는 게 있는데 이 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하는 신고를 소득세 확정신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납적 원천징수는 우리가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대로 하고 그 소득하고 다른 소득을 모두 합쳐서 매년 5월 달에 확정신고한다 하는 게 애납적 원천징수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를 직업적으로 하는 강사가 자,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사료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세금 30만 원을 냈다고 볼까요? 그래서 나는 그거 300만 원을 딱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애납적 원천징수. 자, 그 300만 원 소득에다가 내가 학원에서 벌어들인 소득 그걸 전부 더해서 5월 달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30만 원 세금 낸 건 어떡하지? 여기 나오는 기납부세. 그래서 그때 세금 계산된 세금에서 기납부한 세액 빼고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애납적 원천징수입니다. 그런데 완납적 원천징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원천징수를 말해요. 무조건 그거는 완납적 원천징수. 5월 달에 절대 다른 소득하고 합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이죠. 완납적 원천징수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은 복권 당첨 같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한 50억짜리가 되었다. 이야,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할 금액이 부쩍 늘어버리겠죠. 네, 뜻하지도 않은 소득이 발생했어요. 네. 자, 이런 우리가 저기는 이 복권 당첨금 같은 경우는 세율이 굉장히 높아요. 20%, 30% 이래요. 예. 2억까지는 20%, 3억까지 20%, 3억이 넘으면 30%가 세금이에요. 그런데 종합소득은 어때요? 최하 6%부터 시작이 되죠. 예. 제일 높은 게 42%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같은 경우는 복권 당첨금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냈던 세금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네. 세율이 높으니까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완납적 원천징수가 되는 세금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는 원천징수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유형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는데 우선은 완납적 원천징수에서 여러분이 복권 당첨금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될까? 우리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이고 또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였죠. 사업자 또는 수입하는 자. 자, 그런데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이렇게 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거주자라는 것은 뭐냐면 내국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다. 우리 보통 내국인. 내국인. 비거주자는 뭐냐?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다. 이건 뭐예요? 외국인. 우리가 말하는 외국인. 그렇다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비거주자는 아니에요. 국내에 이 사람 보니까 1년 내내 한국에 있네? 그건 내국인이에요. 거주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를 소득세법에서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 이것도 예외가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국인인데 국내에 183일을 거소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직원인데 미국 LA로 지점으로 출장 명령을 받았어요. 2019년도에. 그래가지고 1월 1일부터 지금 쭉 거기서 미국에서 근무를 해. 그럼 그 사람 자녀나 가족은 지금 서울에 있어. 한국에. 그러면 그 사람은 내국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83일 이상 거소라는 것은 여기 주 1에서 설명하는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예외도 있다 하는 거 일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눠 가지고 거주자는 어디에 대해서 과세를 하냐면은 국내 소득이든 국외 소득이든 모두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주자는 이제 국외 소득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국외에 투자를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소득도 있겠죠. 한국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행이라든가 중국은행이라든가 영국은행이라든가 여기에 외국은행에 예금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이자 소득도 있고 또 외국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 회사에서 배당도 받겠죠. 이런 것들이 외국 소득입니다. 그래서 내국인은 즉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이 다 납세 의무가 발생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자, 그러면 아까 이 얘기하는 여기 183일 이상의 거소를 준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주소라고 일반적으로 보는데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즉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소의 판정. 자, 주소라는 것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이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대기업의 직원들이 해외 지사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1년 내내 한국에 단 하루도 없었다 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사람의 자산이 사실상 다 한국에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비거주자가 아니다 이거죠. 183일 이상 거소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비거주자니까 이 사람은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러지 않는다 이거죠. 국내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자,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여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위에서 말한 여기로 본다는 거죠. 위에서 있는 바로 거주자로 본다는 겁니다. 거주자로 보는 기준. 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의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자. 그래서 승무원들이라든가 우리 배를 타는 사람들, 원양어선 타는 사람들도 다 여기 거주자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그래서 우리나라 국외에서 공무하는 외교관들 또 외교직에 있는 공무원들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 모두 거주자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 없어요. 소득세.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하고요. 다음 시간에 11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